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가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거의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을 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진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마기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조카마기 요무드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여전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신 상상한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2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나고자들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를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티어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지키던 칼이 나의 목을 겨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 1930년에 이미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이었다. 1960년에 국영석유 회사를 만들어 수익의 65%를 세금으로 축척했다. 1973년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국가에 천운이 왔다. 73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며 원유값이 6배 이상 폭등을 하면서 국가 전체에 막대한 돈이 흘러들어왔다. 79년도에 이미 세계 GDP 4위, 중남미 1위로 등극했다.
나라 전체가 원유에서 워낙 막대한 돈을 벌었기에 원유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 국가 전체 경제가 원유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인들을 살리고 부자로 만들어준 원유가 80년대 이후 가격이 급락하자 결국 89년도에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국가부도를 선언하게 된다. 한 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지는데 불과 한 세대도 되지 않는 16년 만에 일어났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만 볼리비아를 1볼리비아로 화폐 개혁을 했고 전 인구의 96%가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를 살린 것이 나를 죽인 것이다. 지역 특산물이나 특정 제품을 주제로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도 이런 양날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를 키운 것이 어느 날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어 전문점, 랍스터 전문점, 굴 요리 전문점, 생삼겹살 전문점, 은갈치 전문점, 홍어 전문점들 같이. 특정 상품을 파는 매장들은 한순간에 시장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서 깊은 충성 고객을 확보한 노르웨이 연어 전문점, 생랍스터 전문점, 거제도 굴 전문점, 한돈 냉장 삼겹살 전문점, 제주 은갈치 전문점, 흑산도 홍어 전문점이라고 특정 산지나 상태를 프로페셔널하게 자랑하고 나서면 오도 가도 못하고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은 언제나 전문성과 범용성의 중간에 서야 한다.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사업을 하지 않는지 고민하고 살펴야 한다. 만약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서 벌어놓은 자산을 모아 출구가 있는 사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만약 전혀 출구가 없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면 최소한 몇 달 완전히 수입이 없어도 버틸 만한 여유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폭풍이 지나가도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다면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다면 나의 따뜻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나의 부지런함, 나의 철학, 나의 눈썰미, 나의 성실, 나의 섬세함, 나의 카리스마는 어떤 시기에는 나를 살리고 어떤 시기에는 나를 죽인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이해하지 말고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위나라 사람 상황은 진나라의 효공에게 발탁돼 변법으로 일컬어지는 일대 개혁 정치를 단행했다. 덕분에 훗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초를 다졌다. 그렇게 제정된 법령이 바로 역사상 그 유명한 상항 변법이다. 그는 20년간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엄격한 법치주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기원전 338년 효공이 죽고 아들 해문왕이 즉위하자 그동안 상항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던 관리와 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항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를 공경에 빠뜨렸다. 상항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진나라의 국경을 지나 관하에 도착한 상항은 문지기 병사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상군의 법에 따르면 날이 저문 뒤에는 출입이 불가하옵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못한 병사가 말했다. 할 수 없이 여인숙을 찾아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나와 이렇게 말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객을 재우면 상군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는 결국 말년의 도망자 신세가 돼 진나라를 탈출하다가 국경에서 잡혀 자신이 만든 거열령에 처해졌다. 처벌이 두려워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구나 라고 절규했다. 이때 나온 말이 자기가 한 일로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뜻의 작법자패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역시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성공 요인이 오늘의 실패 요인이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고 그른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로 포장돼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의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한 달, 두 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이주일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 미루지도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의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이든지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 가는 과정이다. 연문 정책의 가치. 현재 사장을 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이겨낸 일이다. 세상은 이미 성취한 사람들에 의해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상은 이를 멋지게 포장해서 문을 만들어 놓고 이 문 앞에 정문이라고 써놓았다. 그런데 이 정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규칙과 규정이 있고 심지어 들고 나는 시간도 정해놨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득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다. 이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시간이나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이 문을 만든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을 통과했을까? 답은 연문에 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에는 연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려진 정문이 있으면 반드시 연문이 존재한다. 이런 연문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공평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특권이나 호의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연줄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부패와 족벌주의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사업 세계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연문은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연문은 불법에 관련된 연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한 연문이다. 이런 연문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문만 열어놓으면 정해진 규정 안에서 생겨날 수 없는 창의성, 역동성, 진보성을 놓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정문만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가치는 있지만 현실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별해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구조와 가치 둘 모두를 얻으려는 조직의 특성 때문이다.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중장비 트럭 제조사는 트럭 운전사의 노조 파업으로 일리노이주 멜로즈 파크에 있는 공장에 강철을 공급할 수 없었다. 회사는 고속도로에서 총을 든 강성 노조원들 때문에 비노조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회사는 통학버스를 빌려 운전기사를 수녀로 분장시키고
버스에 강철을 싣고 배달했다. 수녀가 운전하는 통학버스에 총을 쏘는 사람은 없었다. 마이크는 공항 게이트에 늦게 도착했다. 이미 비행기가 게이트를 떠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종사를 향해 애원하는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조종사는 웃음을 참으며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렸다. 마이크는 비행기를 되돌릴 권한을 조종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 연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연문을 여는 키가 무엇인지 찾을 것이다. 이 키의 핵심은 정문의 근본 가치 위에 이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정문이 가진 프레임을 감쌀, 프레임을 찾아 도전하라. 찾으면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연문이 보인다. 이때 조심할 것은 예의다. 키를 찾았으니 당연히 문을 열라고 발로 차면 안 된다. 정중히 부탁하고 조용히 들어간다. 자격 없는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 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 들어가야 한다. 이제 당신을 막을 문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자신의 매너 없음과 자만만이 나를 막을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사장학개론에서 가져왔다. 당신은 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이 되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막상 사장이 되면 직원 관리에서부터 회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작은 곳 하나하나 손 안 닿는 곳이 없다. 직원들은 퇴근하면 그 순간부터 일에서 해방되지만 사장은 그렇지 않다. 잠에서 깨서 잠드는 순간까지 일 걱정, 회사 걱정이다. 그런데 이를 알려주는 사수가 있기를 하나, 인수인계서가 있기를 하나. 이런 고민을 도대체 어디 가서 털어놓고 어디 가서 배운단 말인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해서 사장이 되면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한다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 그만큼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인생을 다 갖다 바쳐도 모자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내 삶의 주도권 때문이다. 월급쟁이로 살면 안정된 삶과 급여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의 주도권은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사장이 된다면 어떨까? 상사나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나만의 방식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도전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에 어떻게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도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이 그의 경영 철학 모두를 이 책에 담았다. 이 책과 함께 내 인생을 나에게 통째로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